자, 저는요 이번 선거가 어쩌면 민주 진보 세력이 단일화를 하지 않는 최초의 선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단일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다 생각해 보니까 통합 진보당은 비리를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하던 것도 다 그런 식의 이게 민주 진보 뭐 개혁 세력의 연대가 있었거든요. 이번 선거는 그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지역구 지금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추혜선 그다음에 이재정 그다음에 심재철이 와 있는 구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혜선이 5.5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정진우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출마했을 때 우리가 합은 이겼지만 심재철한테 자리를 줬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의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집의 입장에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의당의 존재가 너무 미미해졌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반이 너무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의당을 민주당을 위한 그 대체제는 안 되지만 보완제로 생각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을 정의당의 그 진보적 목소리를 좀 보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가는 구조가 된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구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안 해? 라는 용도로 써먹었던 바로 그 그렇죠. 포지션이거든요. 보충적 그 재료로서, 그러니까 보완제로서. 근데 그런 쪽의 목소리보다는 뭔가 막 시류에 흔들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수구 꼴통들보다 더 꼴통 이미지가 생겨버리고 어제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비례 2번 받았던 그 친구가 그 조국 사태 때 자기들이 조국에 대해서 반대를 던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럼으로써 완전히 이제 그 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장혜영 그분이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정치인이 되면 네. 뭔가 어쩔 때는 정말 공감 안 되는 말을 본인들만 모르게 해요. 본인들만 모르고 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아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가 필요한 지역이 그 여기 우리 의제에 있는 것처럼 울산 지역하고 지금 한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성산 지역 여영국 후보가 그 나와서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근데 여영국 후보의 외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보궐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란 사람의 용도가 아직 그 1년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교체되게. 근데 저는 여영국 후보가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그럼 1년 사이에 뭘 보여줬나? 아무런 새로운 목소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는 단일화되기가 아마 민주당 후보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지금 여기 거명되고 있는 울산은 봤더니 지역구가 6개나 돼요. 울산이 뭐 중구, 남구, 갑, 남구을, 동구, 북구, 울주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3석 정도를 우리가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석 내지 3석. 강길부라는 사람은 그 원래 우리 쪽 사람이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당선됐었고요. 지난번 선거에서. 그다음에 김종훈, 그다음에 윤종호 이 사람들이 그 당선됐었습니다. 민중당.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민중당에게 표를 몰아줬던 그곳이 이제 대표적인 노동자 중심의 공업도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당으로 단일화할지에 대해서는 미세적으로 조정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정의당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 연합이 만들어낸 일종의 나비효과 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의 그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끼리 비례 연합 만들자 할 때 뭔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서로 호응을 해주면서 이게 이루어졌다면요 분명히 지역구 내에서의 서로 간의 그런 연대가 생길 수 있었다고 그렇죠. 봐요. 자연스럽게. 근데 정의당이 일종의 걷어차버린 사다리 같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정의당은 지역구의 경쟁력은 선거가 갈수록 떨어지고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면서 더 그게 심해진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거기에 지금 전 대표나 정책위 의장의 지지율을 보면 한숨 나올 정도. 이런 정도 상황에 지역구 같은 데 가서 저번에 왜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그때 민중당 뭐 윤종호 후보나 뭐 김종훈 후보 이런 분들 단일화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힘을 대표로 실어주시죠. 가서 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 쪽이 당선돼야 된다고 느끼는 절박함이 이번 선거에서는 상당 부분 희석돼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정도 많이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구도가 되면요. 가장 손해를 보는 게 소위 말하면 소수 정당들이에요. 그렇죠. 미래한국당이 폭주를 해. 쉽게 표현하면 외계인 쳐들어왔어. 그 쳐들어온 외계인을 같이 막자고 했는데 우리는 따로 막을래. 왜 니들이 이걸 막아야 돼? 뭐 이런 식의 거 있잖아요. 이쪽에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을 게 했는데 이쪽 사람들이 우리가 막을 게 하는데 누구보다 비교가 잘 안 돼. 그러면 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한가 힘을 합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게 갑툭튀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정의당으로는 안 되는데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 정권을 더 잡아야 되고 이 권력 그러니까 전국이 안정되려면 민주당한테서 더 몰아줘야겠는데 하건 그 썰림 현상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선거는 아까 말한 정의당이 억울할 수도 있다는 지점이 매번 선거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럴 때는 뭔가 전략이라는 게 쥐었다 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렇죠. 지지율 떨어지니까 뜬금없이 아까 말한 그 장혜영 씨 같은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조국 뭐 임명 찬성했던 걸 후회한다. 이딴 식으로 하니까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저는 그 좀 곁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가장 계산을 잘못한 집단이 두 군데로 생각하는데 정의당과 안철수당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당은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누구나 정치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4월 총선 이후에 입국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거구제 개편을 보니 우리가 비례당을 만들면 10% 정도만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15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비례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철수는. 근데 판이 바뀌었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10%를 받더라도 4석 정도밖에 차지할 수 없는 4.5석 정도밖에.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본인이 지금 6.0, 6.9까지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전혀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오산을 했던 게 바로 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자기들이 반대하면 민주당은 절대 비례 그 플랫폼 정당에 올라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는 실제적인 이득이 앞에 오면은 그러니까. 명분도 뒤에 둘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요.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오히려 폭정하는 사람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니까요. 정의당이 여기서 좀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 물론 정의당의 정치 일정이 너무 빨리 나간 측면도 있어요. 다 뽑아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손이라도 내미는 척, 연구로 돼보는 척 했다면 훨씬 더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자체가 결국에는 딱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 판이 깨졌냐면 미래한국당이 생겨났지만 비례정당은 우리만 밀어줘야 돼라고 하는 오기를 부린 거예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능력이 안 되면서. 근데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선명성에 대한 집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었죠. 그렇죠. 1980년 하지만 싸바 1980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진짜 노동자들의 정당인 노동자당이 탄생을 하면서 거기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당이 이걸로는 우리가 절대 정권을 잡을 수 없다. 뭐 내부에서 치열했겠죠. 선명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처음에 창당을 한 이유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나 브라질 노동자당이 지금의 그 거대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정권을 잡게 된 계기는 뭐냐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정당은 정권을 잡을 수 없고 정권을 잡지 않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사실은 희석화시켰다는 거죠. 그 급진적인 정책들을. 그래서 저는 늘 정의당의 선명성에 대한 집착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연성이 이번에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게 저는 정의당의 심하면 그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하면서 원래 방송의 스탠스가 범진보였거든요.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박근혜나 이명박 세력에 대항하는 어떤 빅 텐트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야당 부류들을 비판하지 않는 가운데 한울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청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셨을 네,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민중당 후보도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겪어본 이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바닥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환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뭔가 되게 노예한 것 같고 비개혁적이고 보수 같은데 저쪽 사람들은 되게 선명하게 잘 싸운다라는 이미지만 있어요. 진짜 겪어보면 어떤 특정 시점에 딱 가면은 대화가 불가능한 것도 꽉 막혀 있어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진보에 대한 환상은 지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보가 빛을 날 때는요 오히려 어렵지만 독재 정권에 같이 싸울 때 제일 빛나고 민주 정권에서는 이 진보의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욕심을 많이 부려요 원래.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 내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최근에 내가 지금 정의당은 정말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 소멸하는 길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진짜 거기 아는 분들 많거든요. 직접 연락이 가능한 분들. 알려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 내가 가서.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고 사실 정의당은 이런 측면이 있죠. 사실은 개파 싸움으로 소멸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내부에 개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개파의 정치인 한두 명씩 얹으려다 보면은 이 판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례연합에 못 들어오는 측면도 명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